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보험업 하반기 전망 관련해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생명보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중요했던 내용이 사실 실적이지만 중요한 게 이제 IFRS 17 2023년 1월 1일에 제도 변화가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영향에 대한 소통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보험은 그거에 대비해서는 크게 얘기한 건 없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오는 3분기 실적 발표 11월 정도에는 비교 재무제표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 중에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IFRS 17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를 하는 건데, 보험부채를 시가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익인식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나와 있는 CSM, 계약자 서비스 마진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보험 부채 중에서 계약자들한테 돌아갈 거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보험 계약 부채를 현재 가치로 다 땡겨서 이제 현재 가치가 플러스가 나는 이익 계약과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가 나는 손실 계약, 이거를 서로 상계를 해서 나오는 잉여금하고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급 기간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그 2023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년 소급이다라고 하면 2020년부터 팔았던 계약들로부터의 현금 흐름들은 CSM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이전에 팔았던 계약들로부터의 현금 흐름은 자본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본 여력이 높은 회사일수록 그 자본화를 시켜야 되는 계약의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CSM을 위한 소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소급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본력이 탄탄하다, 이런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좋을수록 그만큼 소급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CSM으로 편입이 되는 그 계약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CSM의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수익 레벨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분기 때 그 생보사들이 소통을 했던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대체로 이제 동양생명처럼 2차 역마진이 없는 회사는 3년 소급을 얘기를 했었고, 삼성생명은 1년 소급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규모도 규모지만 그 2차 역마진이 나는, 그러니까 손실 계약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가 또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손해보험사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소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CSM이 이런 건데, 이익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여기 밑에 표에서 보시면 수익단에서 CSM 삼각이 있습니다. 이 CSM이 부채 항목인데 아직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이익으로 잡는, 그러니까 선수 수익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경과를 함에 따라서 보험 계약이 기간이 경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수익을 인식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CSM 삼각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CSM이 1,000원이다, 보험계약 부채에 1,000원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10% 상각률을 적용을 해서 평균 이자 만기가 1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10% 상각률을 가정을 해서 100원씩 이렇게 인식을 한다,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단에서는 사실 비용이라고 안 하고 조정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예실차와 손실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실차는 이 예상했던 것보다 손해액이 더 발생을 했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해 예실차는, 그 다음에 사업비 예실차는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3원차 이익에서 얘기를 하는 4차익, 2차익, B차익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4차익도 예상했던 것보다 사고가 덜 나면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B차익도 예상했던 것보다 덜 사업비를 쓰면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SM을 산출을 할 때 가정을 했던 그 가정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실제로 비용이 들어갔는지가 이제 그 조정 항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실 비용은 이제 그 CSM을 산출을 할 때 아까 현재 가치로 땡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가치가 플러스인 줄 알았던 이익 계약이 어떤 상황에서든 금리가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지율이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로 되면 CSM을 일거에다 소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CSM을 삼각을 해서 수익을 잡을 때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0원짜리가 10년에 걸쳐서 100원씩 수익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손실 비용으로 떨 때는 한 번에 다 떨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원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생명보험 때문인데, 생명보험이 왜 1분기 때 손해보험은 아직 뭐 준비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CSM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는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금리가 지금 사실 되게 많이 오버슈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금리는 시장금리고요. 시장금리가 상당히 오버슈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손실계약의 그 현재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CSM 혹은 이제 보유계약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소통한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면 사실 뭐 현상 유지가 최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우호적인 금리 수준에서 산출을 했을 때 그 회계제도가 변환되기 전에 현재 회계제도의 상에서 자본력과 이익 체력이 유지가 되면 그게 베스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더 자본이든 이익이든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손실비용 때문입니다. 손실계약이 규모가 커져서 혹은 뭐 금리가 하락을 해서 영마진이 아니었던 게 영마진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손실계약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CSM에 하락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걸 이제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LAT 잉여금액의 변화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LAT 잉여금액이라는 게 뭐 비슷합니다. CSM이랑 같은 유사한 개념이고요. CSM이 그러니까 IFRS 17이 도입이 되기 전에 현행 회계제도를 만들 때부터 이 IFRS 17을 대비를 해서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뭐 개념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유계약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에 LAT 잉여금액을 산출한 거를 보시면 2020년에 산출한 값이랑 2021년에 산출한 값이 다릅니다. 이게 할인율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뭐 금리 변화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2020년에는 회사들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썼었고 2021년에는 할인율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0년에 산출했었을 때는 생보사들이 대체로 할인율을 좀 낮게 썼어요. 근데 할인율을 낮게 쓰면 그만큼 이익계약이 현재 가치로 들어올 때 값이 커지기 때문에 플러스 나는 게 많은데, 이게 할인율을 통일을 해서 할인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계약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 LAT 잉여금액이 산출 시점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손해보험은 그만큼 역마진이 나는 손실계약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되든 할인율이 어떻게 되든 크게 변화가 없는 거고요. 생명보험은 그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SM이 지금 얘기하는 이 CSM 숫자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게 되게 퀘스천이 드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신계약에서 보시면 지금 이게 4분기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되기는 한 건데, 이건 이제 생보업계 전체를 다 들고 온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 통계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고요. 커버리지 회사들을 보시면 1분기 때 이 신계약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했던 게 아니라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계약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 CSM을 상각을 해서 이익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 1년차 때는 1,000원이었던 CSM을 상각을 시켜서 100원을 빼내고 그럼 이제 잔액이 900원이 되겠죠. 2년차 때는 10% 상각을 해도 9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익 레벨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계약을 뽑아서 CSM을 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신계약 점유율이 낮아서 혹은 신계약의 경쟁력이 낮아서 이게 잘 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보는 지금 나오는 숫자가 사실 베스트 케이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에 손해보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LAT를 언제 산출을 하든 혹은 뭐 어떤 시점에 산출을 하든 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거는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와 재보험의 경과보험료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생보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차이가 나는 게 그만큼 채널을 손해보험이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채널 경쟁력이 더 뛰어나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신계약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와중에서도 손해보험은 일정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MS의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손보가 훨씬 더 CSM을 크게 산출을 할 거고 유지를 하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이 좋은 회사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사실 현행회계 제도에서는 이게 잘 안 나타납니다. 보험부채를 원가평가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익의 경과인식이 안 돼서 되게 현금흐름 베이스로 손익이 짜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회사의 본질이 사실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IFRS 17에서는 좋은 회사가 훨씬 더 좋은 숫자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은 코리안인데 재보험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왼쪽 표에서 보시면 아까 이제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CSM 상각을 하고 예실차 빼고 손실비용 빼고 하는 거는 계약 만기가 2년 이상인 장기보험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계약 기간이 1년짜리인, 그러니까 2년 밑에 짧은 단기 계약들은 이거를 뭐 경과 인식을 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1년 만에 그게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계 제도에 따라서 보험료, 손해율, 사업비율 이렇게 하는 현금흐름 베이스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17 전환이 돼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보험은 계약 기간이 다 1년짜리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랑 그냥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보험료인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갱신료율이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재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재보험료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20년, 2021년 들어서 코로나 피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재보험 쪽에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재보험의 담보력을 유사하게 만드는 채권이나 금융상품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많이 다시 나오면서 재보험단에서의 수익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료가 오르곤 있지만 그 오르는 폭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개선폭도 좀 감소할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보험료가 계속 누적적으로 올라오긴 했으니까 실적도 그 개선이 되긴 할 테지만 그 개선의 폭 그리고 강도, 이런 그 모멘텀은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화재가 탑픽입니다. 삼성화재가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당 성향이 지금 5년째 제일 높습니다. 이 배당 성향이 시사하는 바가 사실 우리가 배당 성향을 경영진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외부에 공유하는 IFRS 17의 영향 이런 거 이상으로 다들 내부적으로는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거고, 현재의 자본 여력과 미래의 자본 여력을 다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배당 성향을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생명 아까 1년 소급을 하고 이게 뭐 현상 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삼성생명은 자본력이 기본적으로 가장 빵빵합니다. 그래서 그 배당 성향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동양생명도 2차 역마진 우려가 가장 적다 보니까 생보 중에서 가장 소급 기간을 길게 뽑을 수가 있고 현상 유지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잘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손해보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FRS 17이 오히려 수혜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코리안리도 영향이 크게 없기 때문에 30% 유지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한화손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적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못 주고 있고요. 한화생명은 2020년부터 배당 성향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아까 LAT 잉여금액 재산출할 때 2019년께 결손이 나면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IFRS 17에 있어서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LAT 잉여금액 단에서 다시 보시면 삼성화재가 LAT 잉여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보유의 가치가 압도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배당 성향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합산 비율은 현재 회계 제도에서 그 손해율과 사업 비율을 더한 값인데, 이게 낮게 유지가 될수록 향후에 전환을 했을 때 사업비 예실차, 손해액 예실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해율과 사업비율 관리가 잘 돼야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오히려 거기서 뭐 플러스도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삼성화재 DB 손해보험이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합산 비율이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화재를 탑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